옛날 어느 마을에 노총각과 노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랑이 첫날 밤에 아무래도 신부가 의심스러웠다. 분명 누군가 지나간 자취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신랑은 신부로 하여금 실토를 하게끔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신랑은 손으로 신부의 그곳을 어루만지며 아래 구멍이 심히 좁으니 칼로 찢고 나서 내 물건을 넣어야겠네. 하고선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어 신부의 아래를 찢는 신용을 하자. 이에 크게 놀란 신부가 떨면서 말하길. 아니, 건너 마을 김자수 댁 막내 아들은 찢지 않고서도 능히 구멍에 잘 넣고 결코 작다는 말은 하지 않더이다. 하고는 얼떨결에 과거를 실토하였다. 그리곤 오히려 화를 내며 천천히 살살 밀어 넣으면 잘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어찌 그 나이 먹도록 그런 것도 모른단 말이여. 하고는 도리어 신랑을 나무라는 것이었다. 이에 당황한 신랑이 얼떨결에 말하길. 네, 그러니까 뒷집 김과부랑 할 때는 쑥쑥 잘 들어가던 것이 조금 이상해서 말이지. 옛날 한 삼촌과 조카가 함께 한양으로 길을 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어느 주막에 묵게 되었다. 주인장, 밤이 늦어 그러니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야 되겠소. 잘 오셨습니다요. 마침 우리 부부가 쓰는 방 옆에 빈 방이 하나 남았는데 거기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도록 조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옆방에서 주막 주인 부부가 갖가지 재주를 쓰면서 격렬하게 정을 나누기 시작하였다. 조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손으로 삼촌을 잡아 흔들었으나 삼촌은 깊은 잠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였다. 이튿날 조카가 삼촌에게 삼촌, 간밤에 이러이러한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혼자 들었어요. 아니 뭐야? 그럼 왜 나를 깨워서 함께 듣지 않았느냐? 하고 묻자 조카가 그 말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삼촌이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하고 말하자 삼촌은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주막집 여주인 미모가 상당하던데 아쉽다 아쉬워. 그럼 우리 오늘 하루만 더 묵어서 나도 그 짓을 하는 소리를 들어보고 가야겠구나. 내 오늘 밤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려야겠군. 그래서 둘은 하루를 더 묵기로 하였다. 그런데 밤이 깊어갔으나 아무 소식이 없자 삼촌은 잠시 눈을 붙인다는 게 깜빡잠이 들고 말았다. 마침 이때 옆방에서 주인 부부가 정을 나누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이에 조카가 삼촌을 흔들며 삼촌, 얼른 일어나 보세요. 주막 부부가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삼촌은 잠결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큰 소리로 뭐라고? 주인 부부가 그 일을 정말 시작했단 말이냐? 아이고, 우리 때문에 손님들이 잠을 못 자니 이제 그만하고 잡시다. 주막 부부는 분위기가 깨어져 일을 그만두었다. 이에 화가 난 삼촌이 큰 소리로 이런 젠장! 숙박비와 밥값을 이틀치나 물었는데 오늘도 못 듣다니 정말 분하다 분해! 다음날 삼촌과 조카가 주막을 나서는데 주막 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손님,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 오늘 하룻밤 더 묵고 가시지요. 옛날 어느 마을에 첩을 들이고 싶어 안달이 난 어떤 부잣집 선비가 아내를 설득하고 있었다. 여보, 집안일이 많으니 첩을 들이면 당신이 하던 일을 대신해 주니 편하지 않겠소? 음식은 물론이고 장도 봐주고 옷도 대신 지어줄 것이니 얼마나 좋겠소? 당신은 그냥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부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소? 그러니 첩을 들이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소? 하면서 부인의 눈치를 살폈다. 아니, 사머리가 있는데 뭘 또 집안에 사람을 들인다는 거예요? 부인이 앙칼지게 대답했다. 그런데 사머리는 눈치가 없어 일도 서툴고 요리 솜씨도 형편없어 거의 당신이 다 하지 않소. 그리고 첩이 있으면 일뿐 아니라 당신 말동무도 되어주고 할 테니 덜 심심하지 않겠소.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부인이
뜻밖에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듣고 보니 당신 말대로 첩이 있으면 지금보다 더 편하겠어요. 좋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만 된다면야 첩을 열이라도 들여놓으세요. 하면서 쉽게 승낙해 주는 것이었다. 여보, 고맙소. 정말 현명한 선택이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요. 마침내 부인을 설득한 남편은 속으로 뛸 듯이 기뻤다. 그렇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 그게 뭔지 말해보시오. 내 무슨 일이든 다 들어드리리다. 첩을 들여도 된다는 아내의 말에 신이 난 남편이 물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돌쇠가 일이 많아서 그런지 무척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이참에 힘세고 젊은 머슴 하나 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조선시대 어느 고을에 한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곳에 난 털이 심이 길어서 그 모습이 마치 말갈기와 같았다. 그래서 남편이 매번 그녀와 그 일을 할 때마다 손가락으로 털을 갈라 헤친 후에야 비로소 그 일이 가능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오랜만에 그 일을 하게 되었다. 우리 그 일을 한 지도 한참은 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재미 좀 보자고. 남편이 평소와 같이 아내의 털을 헤치다가 그만 남편의 손톱이 그녀의 그곳에 상처를 입히고 말았다. 아이고 아파라 아파. 아내는 너무나 아파서 화를 내며 두 발꿈치로 남편을 걷어차내었다. 남편은 당황하며 아내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아이고, 그거 참 미안하게 됐소이다. 좀 괜찮소? 그러자 아내가 말하기로 아니, 당신은 다 큰 어른이 어찌 이리도 손이 서투르십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할 때마다 이러니 정말 너무한 것 아니여. 아내의 핀잔을 듣게 되자 남편도 무안하고 화도 나서 아니, 이 여편네가 어쩌다 한 번씩 실수하는 걸 가지고 하늘 같은 남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내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소. 당신의 털이 보통 길어야 말이지. 뒷집 김과부랑 할 때는 털이 얼마 없어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거참. 그러자 아내도 화를 내며 투덜거렸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여. 앞집 박서방은 털을 가르지 않고도 잘만 하더이다. 이렇게 부부는 얼떨결에 서로의 간통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냥꾼 칠봉이가 몹시 화가 난 얼굴로 대장간 최노인을 찾았다. 최노인은 조선에서 제일 가는 화살 만드는 장인이었다. 어르신 안 계시오? 저 칠봉입니다. 칠봉이 오랜만이네. 근데 무슨 일인가? 네, 2달간 사냥 갔다 어제 돌아왔습니다. 그것보다 화살 대여섯 개만 만들어 주십시오. 짱짱한 걸로다가. 갑자기 왜? 오자마자 또 사냥 나가게? 그런 게 아닙니다. 거 창피하고 분해서 어디 가서 말하지도 못하겠습니다. 나한테 다 털어놔 보게. 참을인 3개면 살인도 면한다 하지 않았는가? 아, 글쎄, 사냥 갔다 집에 와보니 제 친구 팔구가 우리 집 안방에서 제 마누라랑 놀아나고 있지 뭡니까? 이런 몹쓸 친구구만. 그래서 화살로 골로 보내버리려 했는데 마침 화살이 다 떨어져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안 된다네. 아무리 화가 나도 살생은 안 하기로 했지 않나? 그리고 또 마누라를 닥달하니 말하기를 제가 아끼는 아오 삼식이랑도 뽕밭에서 놀아놨답니다. 허허, 이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그리고 제가 부모처럼 따랐던 돌쇠 형님도 제 마누라랑 물레방아에서 놀아놨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찾아왔구만. 그러니 영감님, 화살 대여섯 개만 만들어 주십시오. 이 자식들을 골로 보내야 제 속이 풀리겠습니다. 하니 최노인이 말하길 아니, 범인은 3명인데 화살이 왜 그리 많이 필요한가? 제가 평소 마누라의 행실을 의심하고 있어서 사냥 가기 전에 용한 의원에게 부탁해 거기에 약을 발라놨습니다. 바로 내 마누라랑 놀아난 놈은 얼마간 코가 빨갛게 되는 약입니다. 그러니 코가 빨간 놈만 찾아 골로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노인장은 왜 코가 빨갛소?
원래 그렇지 않았잖소? 그러니까 무엇이냐? 내 낮술 한 잔 했다네. 허허. 그렇소? 그런데 왜 술 냄새가 안 나는 것이오? 대체 무슨 술을 마신 게요? 한이 노인이 벌벌 떨며 창고로 달려가 화살 20개를 가지고 오는데 아니, 노인장, 화살을 왜 이리 많이 가지고 오시오? 한이 최노인이 애원하며 이복의 칠봉이 내 범인을 다 알려줄 테니 제발 나는 좀 살려주시게. 옛날 어느 한 마을에 어려서부터 콩 한쪽도 나누어 먹던 친구 3명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 셋은 모두 어엿한 성인이 되었는데 덕구는 마을에서 제일 미녀로 소문난 오월이에게 장가를 들었고 팔구는 얼굴이 조금 모자란 춘자에게 장가를 들었으며 만길이는 장가를 가지 않고 혼자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셋은 대낮부터 주막에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밤일에 대한 말이 나왔는데 먼저 덕구가 나는 밤마다 5번씩 거사를 치른다네. 너무 힘들어 죽겠지만 이쁜 마누라 얼굴을 보면 없던 힘도 생긴다니까. 팔구 자네는 어떤가? 나야 뭐 한 번도 힘들지. 낮에 일하고 오면 잠자기 바쁘지. 뭐하러 그 짓거리 하느라 힘 빼는가? 하니 덕구가 슬슬 놀리며 하기야, 자네 마누라 얼굴을 보면 있던 힘도 사라지지 않겠는가? 아니 뭐라고? 자네 말 다 했는가? 미안하네, 미안해. 내 농담으로 해본 말일세. 허. 이 친구 벌써 취했군. 취했어. 그건 그렇고 덕구 자넨 옛날부터 나한테 글 공부나 씨름이나 뭐든 상대도 안 되었는데 장가 하나 잘 갔다고 유세 떠는구먼. 나도 자네 마누라라면 5번이 아니라 10번도 할 수 있네. 아니 뭐라고? 자네 말 다 했는가? 두 사람의 감정이 격해지자 만길이가 나서는데 왜들 일어나?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모여 한잔하는데 그깟 밤일이 뭐라고? 5번이면 어떻고 1번이면 어떤가? 나는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둘 다 참으시게. 하니 두 친구 모두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이봐 팔구, 미안하네. 내가 말이 좀 지나쳤네. 아닐세. 나도 미안하게 되었네. 화가 나 말이 혼나왔어. 하니 만길이가 그래 화해하니 얼마나 좋은가? 술이나 마시자고. 하며 팔구에게 말하길 이쁜 여자는 다 얼굴값 하니까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네. 그리고 사실 밤기술은 자네 부인 춘자가 오월이보다 훨씬 낫다네. 그렇게 만길이는 두 친구에게 떡이 되도록 얻어터진 다음 마을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머슴 사는 칠보기가 냇가를 거닐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여인이 서서 허리를 굽히고 빨래를 헹구는데 낡아해진 속옷 사이로 여인의 엉덩이와 소중한 부분이 완전히 노출되어 보였다. 이를 본 칠보기는 갑자기 아랫도리가 빳빳해지면서 이상야릇한 감정이 치솟았다. 그래서 여인의 뒤에 서서 재빨리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소중이를 꺼내 살짝 여인의 그곳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금방 빼서 얼른 달아나려다 그만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이에 깜짝 놀란 여인이 돌아서서 빨래 방망이를 들고 소리쳤다. 야 이놈아, 왜 나한테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며 소리치자 칠보기가 말했다. 이보시오.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내 길을 가다 실수로 잠깐 넘어져 손가락이 당신 엉덩이에 살짝 닿은 것뿐이오. 그거 참 미안하게 됐소이다. 칠보기는 여인에게 이렇게 변명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여인은 눈을 부릅뜨면서 다시 외쳤다. 이놈아, 거짓말하지 마라. 내 손가락이 닿은 정도라면 어찌 이렇게도 내 소중의 언저리가 오래도록 뜨끈하고 이상야릇한 느낌이 든단 말이냐?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여. 아니 내 손가락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시오. 칠보기의 계속된 변명에 여인이 다시 소리치며 외쳤다. 이놈아, 내 말이 사실이면 어디 다시 한번 손가락을 넣어 보거라.
옛날 어느 고을에 커다란 배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한 상인이 생강을 사서 한 배 가득 싣고는 낙동강을 오르다 경상도 선산의 월파정나루에 배를 대고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내 명색이 사내대장부로 태어나 색향으로 이름난 이곳에 와서 그냥 장사만 하고 지나칠 수야 없는 일이지. 그리하여 선산 고을에서 이름난 한 기생을 사귀게 되어 한동안 그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다 결국 한 배의 생강 판 돈 모두를 탕진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빈털터리가 된 상인은 옷을 다 차려입고 기생과 작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너의 집에 와서 지내는 동안 생강 한 배를 모두 날렸으나 후회는 없다마는 다만 소원이 한 가지 있구나. 그것은 너의 그 옥문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기에 내 생강 한 배를 다 먹어치웠는지 보고 싶구나. 밝은 대낮에 한번 보여줄 수 없겠느냐? 이 말을 들은 기생은 웃으면서 생강 상인에게 네, 그런 소원이라면 10번 더 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고는 옷을 벗고 번듯이 드러누워 무릎을 세우고 상인에게 옥문을 보여주었다. 이에 상인은 기생의 옥문을 헤치고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한탄하며 시를 한 수지었다. 멀리서 바라볼 땐 늙은 말에 힘없이 감기는 눈 같더니 가까이서 들여다보니 고름든 종기를 찢어 헤친 상처 같구나. 양쪽에 나온 입술 안에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치아가 없는데 어떻게 한 배에 가득 실린 그 딱딱한 생강을 다 먹어치웠는고. 이에 기생이 웃으며 말하길 그거야 나리께서 매일 밤 가운데 달린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었잖아요. 그 말에 상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떠나버렸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양반이 사랑방에서 글과 책을 읽으며 소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출타한 사이 부인이 사랑방으로 나와 책을 열어보니 책의 글자에다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린 데도 있고 점을 찍은 데도 있고 길게 줄을 그은 데도 있고 또 종이를 덧붙여 붙여만 데도 있었다. 부인은 그 연유를 알 수 없어 남편이 돌아온 후에 그 내막을 물으니 남편이 답하기로 그래, 이치가 좋은 데는 동그라미를, 그 다음으로 좋은 데는 점을 찍고, 그리고 영 좋지 못한 내용에는 줄을 끊고, 만약 의문이 나는 데가 있으면 부첨을 하는 것이요. 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느 날 하루는 남편이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와 자고 있었다. 그때 부인이 사랑방으로 가 남편을 보니 벌거벗은 채 물건을 꼿꼿이 세우고 자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이 말한 것이 생각나 남편의 벗은 몸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점도 찍고 길게 줄을 긋기도 하고 종이를 잘라서 부첨을 한 다음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 깨어난 남편이 자신의 몸을 보니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되어 있는지라 의아하게 여기고 아내를 불러 물었다. 여보, 아까 내가 취해서 자고 있을 때 누가 내 몸에 장난을 하였으니 심히 괴이한 일이오. 부인은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아시오? 그러자 부인이 말하길 제가 하였습니다. 아내의 당찬 대답에 아니, 무엇 때문에 이런 장난을 친 것이오? 하고 남편이 물으니 아내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거기에 털이 거의 없어. 그 일하기에 불편한 것이 전혀 없으니 동그라미요. 그리고 그 안의 크기는 보통으로 적당하니 점을 찍은 것이고 그런데 물건은 너무 작아서 영 쓸모가 없으니 줄을 그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떠들기로 코가 큰 사람이 물건이 크다 하였는데 당신은 코는 큰데 물건이 작으니 의문이 아니겠어. 그래서 부첨을 붙였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물레방앗간집 주인인 김서방이 모처럼 산 너머 마을에 밀가루를 배달하러 가게 되었다. 그런데 산 너머 그 마을 술집에는 얼굴 반반한 계집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들떠 있었다. 계집들이 얼마나 반반한지 배달 마친 후 꼭 한번 둘러봐야 되겠구나.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걸 눈치채고는 아무래도 안심이 안 되어 김서방의 물건에 밀가루를 칠한 다음
남편에게 단단히 일렀다. 당신이 집에 돌아오면 검사할 테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행여 함부로 털어내지 마세요. 만약 이 가루가 씻겨져 나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테니 아예 집에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내의 엄명에 김서방은 알았다고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했다. 알겠소. 내 꼭 명심하리다. 제기랄 밀가루야 어딘들 없을라고. 김서방은 콧방귀를 뀌며 집을 나섰다. 김서방은 부지런히 배달을 마치고 돈을 받자마자 그 길로 마을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여자들과 재미를 봤다. 그때 같이 따라온 박서방이 물었다. 자네가 주색을 좋아하는 건 알지만 괜찮겠는가? 무서운 마누라에게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나? 그런 무식한 여편네 하나 속이는 건 일도 아니지. 김서방은 흐뭇한 만족감과 함께 시치미를 뚝 떼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서방한테서 술 냄새가 풀풀 나자 아내는 지체 없이 남편의 바지를 내리고 물건을 검사했다. 자, 어디 한번 자세히 살펴보구려. 김서방은 밀가루를 새로 발랐기 때문에 큰 차이 없이 물건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다. 내가 본디 술을 좋아해 술은 조금 마셨지만 몸가짐은 단정히 했구려. 그 말에 아내는 남편을 한번 쳐다보고는 물건에 묻은 밀가루를 손에 찍어 맛을 보더니 고래고래 소리쳤다. 야, 이 능청스런 사기꾼아. 밀가루 맛이 다르단 말이야. 난 가루에 소금을 섞었는데 이건 아무런 맛도 없잖아. 깜짝 놀란 남편은 서둘러 둘러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내가 술 좀 깨서 오려고 꿀물을 타서 마셨는데 아마도 그것 때문에 짠맛이 사라진 것 같소. 이에 아내가 말하길. 좋소. 그렇다면 내 얼른 꿀물을 한 잔 타올 테니 한 잔 마시구려. 어디 단맛이 나는지 확인 좀 해봐야겠소. 옛날 어느 마을에 색을 밝히는 어린 과부가 있었다. 어느 날 어린 과부가 돈 많은 어리숙한 노총각과 또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첫날 밤을 맞은 초보 신랑이 신부와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려고 이불 속으로 신부의 몸을 만지며 내려갔다. 그래, 아버지가 좀 더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내 소중이를 넣으면 된다고 했지. 그런데 신랑의 손이 점점 신부의 하체에 이르러 보니 신부의 두 다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에 크게 놀란 신랑이 중얼거렸다. 아니, 내가 두 다리 없는 아내를 얻었으니 이 일을 장차 어떻게 한단 말인가? 당황해하는 신랑에게 신부가 말했다. 뭘 꾸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서 시작하지 않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내가 다리 없는 신부와 살 수는 없지. 이에 놀란 신랑은 몸을 돌려 곧바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인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인지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딸에게 따져 물었다. 얘야, 도대체 왜 신랑이 내가 다리가 없다고 하면서 야단이냐? 그러자 딸이 장황하게 설명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랑이 겨우겨우 일을 시작하려 하기에 내가 두 다리를 천정을 향하여 번쩍 들고 있었더니 그 야단이지 뭐예요? 하고는 태연하게 말했다. 아니 얘야, 뭐가 그리 급하다고 그렇게 서둘렀느냐? 내가 신랑에게 알아듣게 잘 말할 테니 다시 첫날 밤을 보내도록 하여라. 그 말에 딸이 꺼지라고 한숨을 길게 내쉬며 한탄했다. 에이 젠장! 이번에도 또 멍청이 같은 녀석에게 시집간 것 같네. 옛날 어느 마을에 선비 곽첨지가 큰 돈이 생겨 장에 가기 위해 갈티제를 넘으려 산허리를 돌자 어떤 여인이 바위 위에 앉아 헛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내었다. 어흠. 깜짝 놀란 곽첨지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역정을 내자 여인은 배시시 웃었다. 아니, 댁은 뉘신데 거기 그러고 있는 것이오? 백년 묵은 여우가 아니니까 무서워 마십시오. 하면서 바위에서 내려와 곽첨지를 뒤따라왔다. 왜 나를 따라오시는 게요?
나 혼자는 무서워서 이 죄를 못 넘겠어. 곽첨지가 힐끗 보니 여인의 얼굴이 곱상하기 이를 데 없었다. 안동장에 황소 한 마리를 사러 가는 곽첨지와 몇 년째 병으로 들어 누워있는 남편의 약을 지으러 가는 여인이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며 뉘엿뉘어 태가 저무는 갈티제를 넘었다. 그렇게 제 너머 대처해 오자 땅거미가 내려앉고 찬바람이 파고드는데 그 여인이 곽첨지의 팔짱을 꼈다. 아니 왜 이러는 것이오? 주막에서는 혼자 오는 여자 손님은 받지를 않습니다. 첨지께서 제 남편 노릇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곽첨지는 주막에 들러 그 여인과 국밥을 먹고 막걸리 주전자도 비웠다. 내 볼 일이 있어 잠깐 나갔다 올 테니 기다리지 말고 주무시오. 볼일을 마친 곽첨지가 황소살 돈이 든 전대를 주막 주인에게 맡기며 이거 황소살 돈이니 잘 맞고 계시오. 말하고는 쭈뼛쭈뼛 구석진 객방으로 들어가자 그 여인이 벌써 아랫목에 이부자리를 하나 깔고 윗목 끝에 자신의 자리를 깔아놓았다. 호롱불을 끄고 나자 곽첨지는 아랫목에 누워서 꿀꺽 침을 삼켰다. 방에는 문풍지 떠는 소리뿐 정막만 흐르는데 갑자기 곽첨지 이불 속으로 그 여인이 기어들어왔다. 윗목은 추워서 못 자겠어. 탱탱한 젊은 여인이 곽첨지의 품에 안겼다. 뱃살이 쭈글쭈글한 늙은 마누라와 합방을 해본 지 몇 해던가. 결국 두 사람은 합체를 하였고 그것은 길고도 격렬했다. 결국 힘을 다 뺀 곽첨지는 골아 떨어졌고 새벽닭 울음소리가 들려도 여전히 잠을 잤다. 이른 아침에 우시장에 가야 좋은 소를 고를 수 있는데 해가 중천에 떴을 때야 곽첨지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인이 보이지 않았다. 옷을 대충 걸치고 아침도 걸은 채 주막 주인을 불렀더니 아직 안 나갔어요? 되돌아온 거예요? 내 늦잠을 잤소. 그나저나 어저녁에 맡긴 전대나 주시오. 아침에 안방 마님이 자기한테 달라고 하고는 벌써 가져갔어요. 주막 주인의 입에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떨어졌다. 그제서야 곽첨지는 자신한테 일어난 일을 깨닫게 되었다. 아이고 이런, 내가 여우 같은 년에게 당했구나. 당했소. 안방 마님이 아니었어? 사기꾼 년이요? 하니 곽첨지가 한숨을 내쉬며 그래도 내가 어제 저녁 노름판에서 돈을 거진 다 날려서 그나마 다행이오.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과부봉자가 하루는 산나물을 캐러 산을 찾았다. 역시 산이 최고야.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이렇게 먹을 것도 사람에게 주니.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던 중 웬 사내가 접근하는데 보아하니 시골 한악 같은데 장난이나 좀 쳐야겠군. 이보시오. 난 이 산을 관리하는 금송군이라오. 그런데 왜 그러시죠? 요즘 귀한 송이버섯을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캐어가서 단속하라는 어명이 있어 이렇게 단속 중이라오. 보아하니 당신도 송이버섯을 캐러 온 것 같은데 벌금으로 세냥을 내셔야 되겠소이다. 이에 깜짝 놀란 봉자가 이보시오. 내가 언제 송이버섯을 캤다고 그러는 것이오? 나는 그냥 산나물이나 조금 캐러 왔을 뿐이오. 허허, 척 보면 다 아는데 누굴 속이려고 그러시오. 그렇게 거짓말하면 벌금뿐 아니라 관아의 각 곤장도 맞아야 되겠소. 아니, 그런 어거지가 어딨소. 나는 송이를 캐지 않았소. 하지도 않았는데 호미를 가지고 있다고 증거도 없이 죄를 묻는단 말이오. 허허, 호미를 가지고 있는 게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오? 이에 봉자는 어이가 없어 그렇다면 나는 당신을 관아에 신고하겠소. 아니,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오? 당신이 나를 겁탈하려 하지 않았소.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오? 그렇지 않소. 당신도 날 겁탈할 수 있는 물건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나한테 다가왔으니 말이오. 이에 당황한 금송군이 허허, 이 여인네 보통이 아니군. 좋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서로 비긴 것으로 하고 당신은 송이든 산나물이든 맘대로 캐가시오. 대신 나도 재미 좀 보게 해주시오. 그럼 다 없던 일로 해드리리다. 이렇게 과부봉자는 사내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데
그럼 난 아무것도 못 본 것이니 이제 가보겠소. 그 말에 봉자가 사내에게 잠깐 여기 새냥 드릴 테니 가지고 가시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내 겪어보니 그 달고 있는 물건이 너무 시원찮아. 신고할 수가 없겠소. 그렇게 금송구는 계획대로 새냥을 벌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얼굴도 미인이고 글도 잘했으며 호탕한 여장부였다. 그녀는 아들 삼형제를 두었는데 남편을 일찍 보내 30살의 과부가 되었다. 내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열심히 공부를 해 가문을 빛내고 장가를 가서 후손을 잇는 것이니라. 과부는 재산도 넉넉하여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자식들도 어머니 말대로 일찍부터 글방에 나가 수학하여 학문도 성취했으며 어머니에게 효성 또한 극진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자식들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한 가지 걱정이 생기게 되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간간히 밤중에 자식들이 잠이 들면 혼자 나갔다가 새벽녘에 돌아오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아들들이 몰래 뒤를 밟아보니 이웃 마을 호라비와 물레방앗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에 삼형제가 모여 의논하였다. 어머니께서 저러시다가 혹시 남의 눈에 띄면 큰일이다. 우리가 같이 어머니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이 뒤로는 그러시지 못하도록 해야겠구나.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어느 날 밤 형제들이 어머니의 침소로 나가 말을 꺼냈다. 어머님, 저희들이 비록 많이 모자라오나 힘을 다하여 어머님을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잡수시고 싶으신 것이나 갖고 싶은 것도 말씀만 하시면 힘껏 구하여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직 바라는 바는 어머님께서 밤나들이 하시는 일만은 그만두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여장부 어머니는 그 말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아들들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호탕하게 말했다. 너희들의 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찌하시는 말씀이신지요? 우리는 여씨가 아니옵니까? 그래, 그럼 여자를 보거라. 그 글자도 아랫입이 윗입보다 크지 않느냐? 너희들은 밥을 먹는 윗입만 중하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는 아랫입도 크게 중하니라. 그러니 더 이상 날 말릴 생각하지 말거라. 이에 놀란 철없는 막내 아들이 그런데 어머니는 안 그래도 입이 크신데 그보다 훨씬 큰 아랫입을 누가 감당하나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학식이면 학식, 재력이면 재력, 모든 면에서 완벽한 선비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선비에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소중이가 너무 작다는 것이었다. 선비는 용한 의원을 찾아다니며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선비는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고 무당은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다. 밤 12시에 뒷산 약수터에 가면 도깨비가 나타나는데 그 도깨비에게서 좋아, 라는 말을 들으면 소중이가 커질 수 있어. 그래서 선비는 무당의 말대로 밤 12시에 약수터에 갔는데 과연 도깨비가 나타났다. 선비는 도깨비가 좋아한다는 술을 내밀며 도깨비님, 부디 이 술을 드십시오. 라고 말하니 도깨비는 기뻐하며 좋아. 라고 하며 술을 받고는 사라져버렸다. 다음날 선비는 무당의 말이 사실인지 소중이를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세상이 정말로 소중이가 커진 것이었다. 선비는 뛸 듯이 기뻤다. 하지만 선비의 소중이는 워낙 작았기 때문에 평균 사이즈가 되려면 한 번 더 도깨비를 만나야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다음날 밤 12시 선비는 다시 도깨비를 찾아갔다. 선비는 도깨비가 좋아하는 메밀묵을 내밀며 도깨비님, 부디 이 메밀묵을 드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도깨비는 기뻐하며 좋아. 라고 하며 메밀묵을 받고는 사라져버렸다. 이제 선비는 웬만큼 만족할 만한 사이즈의 소중이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일생 동안 소중이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기 때문에 선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깨비를 만나보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도깨비가 좋아한다는 돼지고기를 준비해 도깨비에게 내밀었다. 도깨비님, 부디 이 돼지고기를 드십시오.
그러자 도깨비가 말했다.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짱 좋아. 대박 좋아. 난 돼지고기를 가장 좋아한단 말이야. 그리고 다음날 선비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선비는 큰 뱀에게 깔려 죽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상처한 지 5년이 넘은 호라비 만기리는 과부 홍순이를 좋아하고 있었다. 참다 못한 만기리는 어느 날 굳게 마음을 먹고 홍순의 집을 찾아가는데 홍순댁 잘 지내는가? 아침부터 무슨 일로 오셨어? 내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소. 그래, 무슨 할 말이 있으시오? 그러니까 자네나 나나 서로 외롭고 힘든 처지인데 우리 살림을 합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어떻겠소? 뭐라고요? 그건 아니대요. 왜 아니 된단 말이오? 내 먼저 가신 지아비를 배신할 순 없소. 나라고 뭐 마음이 편한 줄 아시오. 나도 먼저 간 마누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소이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소. 나야 지게질을 하든 심부름을 하든 어떻게든 먹고 사는데 자네는 혼자 힘으론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어려울 텐데 그러지 말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우리 합치세. 안 돼요. 그런 소리 할 거면 다시 오지 마시오. 내 진심이 자네에게 안 느껴지나 보군 그래. 좋네. 그렇다면 내가 오늘부터 100일 동안 매일 밤 자네 집 마당에 있다가 동이 트면 집으로 가겠네. 혼자 사는 여자 집에 어떤 놈이 밤에 올지도 모르니. 그렇게 그날부터 만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저녁 홍순이의 마당에 왔고 동이 트면 집으로 돌아갔다. 정말 진심으로 날 좋아하는 걸까? 사실 나도 만길 씨가 싫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직 서방님을 마음에서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쩌면 좋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0일이 되는 날 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만길 씨의 마음을 알겠어. 결심이 선 홍순이는 밖에다 대고 말했다. 만길 씨, 이제 들어오시오. 날이 차니까 어서 들어오시오. 하지만 만기리가 대꾸가 없자 홍순이는 문을 여는데 아니, 댁은 누구시오? 왜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게요? 저요? 저는 그냥 만길이 아재한테 돈 받고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아쉽네요. 뭐요? 그럼 댁이 100일 동안 매일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요? 네, 그런데요. 만길이 아재가 잠이 많아 해 떨어지면 골아 떨어지거든요. 이에 잠시 고민하던 홍순이가 어쨌든 날은 춥고 밤은 기니 일단 방에 들어와 몸 좀 녹이고 가시오. 그렇게 홍순이는 젊은 새 신랑을 얻게 되었고 만기리는 평생 호라비로 살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 대감댁 김부인은 심술 굽기로 소문난 여인이었다. 그날도 집에서 약간 모자란 머슴인 석두나 데리고 놀려볼까 하고 부르는데 석두야, 야 이놈아, 이리 좀 와보거라. 네, 주인마님 부르셨습니까요? 내 나이가 올해 몇이더냐? 네, 18입니다요. 그래, 그럼 여자 저고리는 좀 풀어봤느냐? 아니, 뭐라고요? 여자 저고리를 왜 푸나요? 자기 저고리는 자기가 풀어야지요. 허, 이런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사내 놈이 진정한 인생의 재미를 모르는구나. 그래, 그럼 혹시 내 놈 가랑이 사이에 달려있는 그것은 얼마만 하냐? 아, 그것이요? 뭐 대충 밭에서 본 구렁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무엇이라, 구렁이? 내 이놈, 구렁이가 뭔지 알긴 아느냐? 좋다, 그렇다면 이따 밤에 내 방으로 찾아오거라. 내 그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 만약 거짓이라면 나를 희롱한 죄로 곤장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제가 왜 마님한테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분명 밭에서 본 구렁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요. 구렁이 틀림없지, 미꾸라지가 아니고. 그런데 마님, 그걸 왜 확인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그냥 오줌 눌 때나 쓰는 것인데. 아니다, 또 쓸 곳이 있단다. 내 그걸 오늘 밤 너에게 자세히 알려줄 테니 두고두고 은혜를 갚도록 하여라. 이에 석두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아, 마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요.
내 이놈, 방금 전까지는 모른다 하지 않았느냐? 생각해보니까 저는 오줌 눌 때나 쓰는데 대감마님께서는 오줌 눌 때도 쓰시고 순자랑 덕자 말자가 말 안 들을 때마다 방에 불러서 혼내줄 때도 그걸 쓰시더라고요. 기집애들이 어찌나 혼나던지 막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난리더라고요. 무엇이라고? 내 이놈, 석두! 어서 곤장 맞을 준비하거라. 이놈이 어디서 거짓말을 해? 마님, 정말입니다요. 본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놈아, 대감의 그 바싹 말은 무말랭이에 누가 울고불고 한단 말이냐? 옛날 한 호걸 장군이 넉넉한 살림살이에 아무 어려움 없이 한평생 살다가 늙어 병이 들어서 의원을 청해 진맥을 부탁했다. 내 나이가 많아 기운이 쇠잔해져 병이 난 것 같으니 자네가 내 병을 고쳐주면 많은 보상을 하겠네. 이 말을 들은 의원이 방안을 한 바퀴 둘러보니 장군은 비단 이불을 덮고 누워있고 옆에는 아름답게 치장한 여인들과 각종 악기가 나열되어 있고 앞쪽에는 술과 고기가 차려진 상이 놓여 있었다. 의원은 아무 말 없이 진맥을 한 다음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장군님, 잘 들으십시오. 병을 고치고 더 오래 장수하시려면 기생과 악기들을 모두 치우고 앞에 놓인 술상도 물리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셔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군은 손을 좌우로 내저으며 말했다. 의원 양반, 내가 병을 고쳐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더욱 즐기면서 살고자 함인데 만약 이것들을 치우라고 하면 1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하지 않겠네. 자네는 그냥 물러가게나. 그리고 며칠 후 옛날에 알고 지내던 선비 한 사람이 병문안차 방문하여 이렇게 말했다. 장군께서 마땅히 술과 고기를 물리치고 연부를 부지런히 하시면 극락세계로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장군이 큰 관심을 가지고 물었다. 이 사람아, 거기 극락세계에 가면 돼지고기와 술 그리고 예쁜 기생들도 있는가? 그런 것은 들어보지 못했으나 일을 하지 않아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장군은 손을 내저으며 그만두게나. 나는 극락세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도 그런 것들이 없으면 가지 않겠네. 한 엉큼한 포졸의 아내가 외간 남자를 집안에 끌어들였다. 부인, 너무 보고 싶었어.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자, 어서 시작합시다. 그렇게 두 사람이 재미를 보고 있는데 그때 느닷없이 남편이 들이닥쳤다. 여보, 나왔소. 당황한 사내가 도망치려고 했지만 마땅히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런, 큰일이 나버렸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오. 사내는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기만 하였다. 그런데 그때 지기가 뛰어나고 엉큼한 여자가 그에게 말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옷을 정리하시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냥 뜰에 서 있으세요. 그렇게 사내에게 시킨 후 여자는 대담하게 나가 자기 남편을 맞았다. 아니, 여보 어찌 이리 늦으셨어? 늦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당신을 만나려고 영의정 대감의 먼 친척 되시는 분이 아까부터 오셔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데 도대체 그런 분이 무슨 일로 우리 집에 오셨단 말이오? 여자가 남자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대감께서 당신더러 이 양반을 본데까지 모셔다 드리라고 했답니다. 하고는 뜰 쪽을 향해 외쳤다. 서방님, 속히 나오십시오. 아, 오셨으니 이제 그만 출발합시다. 그러자 포졸이 손으로 뒤통수를 치며 중얼거렸다. 제기랄, 한 잠도 못 자서 이제 눈 좀 붙이나 하고 왔더니 별일이 다 생기고 지랄이야. 그렇게 해서 바람난 포졸의 아내와 외간 남자는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얼굴은 예쁘장하지만 조금 모자란 여종 사머리가
마당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이때 그것을 본 엉큼한 주인 양반이 사머리를 방으로 불러들인 후 위로해주는 척 물었다. 예, 사모라. 너 아까부터 왜 그리 울고 있는 것이냐? 하도 망측해서 말씀 올리지 못하겠습니다요. 글쎄 저 머슴 돌쇠 녀석이 그래, 돌쇠란 녀석이 어쨌다는 거냐? 괜찮다. 날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숨김없이 말해보거라. 여종이 훌쩍이고 나서 입을 열었다. 글쎄 돌쇠 녀석이 소녀를 뒷동산 참나무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는 뭐 숲속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런 몹쓸 놈이 있나? 그래서 돌쇠 그놈이 허튼 짓을 한 모양이구나. 이에 주인 양반은 사머리의 손을 슬쩍 잡으며 물었다. 이렇게 널 희롱하였느냐?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짓을 했사옵니다. 갑자기 소녀를 땅에 쓰러뜨리고 그 말에 주인 양반이 여종을 은근히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쓰러뜨리고 나서 이렇게 껴안았단 말이냐?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짓을 했사옵니다. 주인 양반은 다시 사머리의 양가슴에 손을 넣으며 말했다. 그럼 가슴을 이렇게 했단 말이냐? 아니옵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짓을 했사옵니다. 뭐라? 그럼 치마 밑으로 손이라도 넣었다는 것이냐? 이런 고얀 놈. 그러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냐? 하며 또 손을 치마 밑으로 넣었다. 아니옵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짓을 했사옵니다. 그렇다면 속옷 속으로 손을 쑤셔넣고 이렇게 했단 말이냐? 주인 양반이 사머리의 속옷 속에 손을 들이밀며 물었다. 네, 주인어른.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몹쓸 놈이 다 있느냐? 그리고 또 그래, 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더냐? 네, 그리고는 자신의 바지랑 속고이를 내리고 뭐라? 이런 천하의 망할 놈이.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었느냐? 아무래도 돌쇠놈 힘이 세니 내가 어쩔 수 없었겠구나. 그러자 사머리가 벼랑간 주인 양반의 따귀를 불이 번쩍 나게 후려갈겼다. 아니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귀를 때려 주었사옵니다. 이에 주인 양반은 아픔을 참으며 다시 물었다. 아이고, 이런 고얀 돌쇠놈을 봤나? 그래, 그 다음엔 또 어떤 짓을 하였느냐? 돌쇠놈이 거기서 멈추진 않았을 텐데 넌 또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자 사머리가 이번엔 주인 양반의 방울주머니를 힘껏 후려차버렸다. 이렇게 혼쭐을 내줬어요. 판서댁 마님이 하루는 배가 남산만하게 부풀어 오른 자기 몸종을 불러 앉혀놓고 전에 없던 엄격한 어조로 꾸짖었다. 내 그렇게도 사내 놈들을 조심하라 일렀거늘. 못된 행실로 애까지 배웠으니 너를 더 이상 내 집에 둘 수가 없느니라. 당장에 보따리를 싸거라. 마님의 꾸중에 몸종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흐느껴올 뿐이었다. 그런데 한바탕 꾸짖고 난 마님의 심경도 썩 편치가 못했다. 일도 잘하고 그렇게 잘 따르던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다 내가 순진하여 사내들 꿰매 속아 넘어간 탓이니라. 마님은 이렇게 말하고 나자 몸종이 무척 측은하게 생각되었다. 그래, 당장 이 집을 나가면 어디 갈 데는 있느냐? 몸종의 묵묵부답에 마님이 고쳐 말했다. 이 집을 나가기 싫거든. 너를 이 꼴로 만든 그 작자가 누군지 어디 이름이나 한번 내봐라. 순간 몸종의 안색이 파랗게 질렸다. 마님, 그것만은 대답 못한다는 이 말이렸다. 좋다. 어느 쪽을 택하든 그놈을 대던가 아니면 보따리를 싸던가. 마님, 정말입니다. 그것만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요. 누구의 아이인지는 정말 저도 모르는걸요. 당차는 소리. 너를 이 꼴로 만든 그놈을 모른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 누구냐? 삼식이 놈이냐? 몸종이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했다. 마님, 신내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아이를 낳아봐야 알겠습니다요. 마님의 언성이 다시 높아졌다. 아니, 요만큼한 것이 그래도 나를 속이려고. 그게 아닙니다. 마님. 당장에 밝히래도. 마님의 추궁에 몸종이 하는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만약 아기가 앞으로 나오면 도련님 아기고 뒤로 나오면 대감님 아기일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유명한 도사가 있었는데 특히 말 못할 부부의 고민을 잘 해결해 준다는 도사였다. 어느 날 춘자가 도사를 찾아가는데 도사님, 소문 듣고 왔소이다. 그래, 무슨 일로 왔는가? 그게 말입니다. 정말 부부 문제를 고쳐주십니까? 그렇고 말고 말만 해보시게 부부 문제뿐 아니라 내가 못 고치는 건 없다네. 그럼 혹시 그것이 크고 오래가게 하는 건 없습니까? 그거야 있기는 한데 근데 자네 올해 혼인한 지 몇 년째인가? 네, 올해로 10년입니다. 그 세월이면 이제 서로 등 돌리고 잘만 하겠는데 아직도 신혼인가 보구나. 네, 아직 애가 없다 보니. 그래, 잠시만 기다리시게. 도사는 환약 하나를 건네는데 이걸 물에 녹여서 서방에게 주시게. 그럼 오늘 밤 좋은 구경할 걸세. 세계 둔양인데 일단 하나 샘플로 줄 테니 시험해보고 좋으면 다시 오시게. 감사합니다, 도사님. 그렇게 춘자는 자리를 뜨는데 나이가 들어도 사내나 여인이나 갈수록 불타오르는구나. 좋을 때다.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겨야지.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도사님 계십니까? 그래, 또 왔는가? 도사님 말대로 정말 엄청납니다. 3번 연속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사님. 그래. 도사님 그 환약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래, 3개 둔양, 10개 단양이네. 네, 그럼 3개 주시지요. 그래, 매일 먹지 말고 하루 건너 하루 드시게. 다음 날 또 춘자가 도사를 찾아오는데 도사님 계시오? 환약 10개 더 주시오. 그래, 부부궁합이 좋은가 보구나. 이참에 꼭 아이를 가지시게. 그런데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되네. 이틀에 하나씩 먹어야지. 안 그럼 오히려 몸에 좋지 않다네. 그래, 내 특별히 12개 주겠네. 내려가서 행복한 부부 생활 되시게나. 그나저나 자네 서방도 만족하던가.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지간한 사내는 못 버틸 텐데. 글쎄요, 아직 집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요. 다음 주면 알겠죠. 옛날 어느 한선비가 남쪽 지방을 유람하던 중 동문수학하던 친구가 수령으로 있는 어느 고을에 당도하게 되었다. 이에 친구가 환영 잔치를 베풀었는데 좋은 음식이 차려지고 예쁜 기생도 옆에 와 앉았다. 오랜만에 친구가 왔으니 잘 놀다가 가시게. 그러나 마침 그날이 선비의 부친의 기일인지라 오래 놀지 않고 조금 있다가 빠져나와 그냥 돌아왔는데 수청 들던 기생이 가만히 따라와 숙소까지 온 것이었다. 선비가 그냥 잠자리에 들려다가 옆에 앉아있는 기생을 보니 그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에 선비가 속으로 은근히 생각하기를 기일이고 무엇이고 내 저것을 그냥 덮쳐버릴까? 아니면 윤리에 어긋나니 그만두어야 하나? 하고 밤이 깊도록 생각하며 결정치 못하다가 밤중에 드디어 참지 못하고 이불 속으로 수청 기생을 끌어들여 자신의 물건을 세워 기생의 몸 깊은 곳 부드러운 살 속으로 밀어넣어 결합하고 말았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돌아가신 부친께 죄를 짓는 것 같아 기분이 영 개운치 않았다. 그리하여 곧 물건을 빼며 가만히 말하기를 오늘은 내 부친의 기일이라 이렇게 거두어 중단하는 것을 이해해다오. 내 뒷날 다시 와서 밤새도록 잘 놀아줄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기생은 떨치고 일어나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 선비님, 도둑이 이미 남의 집에 들어왔다가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망간다고 능히 도둑의 이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크게 선비를 꼬집었다. 이에 선비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니 음식을 사기 전에 맛 좀 보았다고 도둑이라니 정말 너무한 것이 아니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느 부부가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다가 주막에 들렀다. 주모 계시오? 내 먼 길을 와 너무 피곤하니 방 하나만 내어주시오. 이를 어쩌지요? 내일이 장날이라 주막에 손님이 너무 많아 남는 방이 없소이다. 어찌 헛간이라도 좋으니 잠만 잘 수 있게 해주시오. 내 돈은 같은 방값으로 드리리다. 그리하여 하는 수 없이 이 사람은 안방에 붙은 작은 겹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런데 이곳은 안방과의 사이에 정식 벽이 없고 종이로 바른 장지 하나만 있을 따름이었다. 그렇게 이 사람이 밤중에 누워 있자니 주점 주인 부부의 잠자리 하는 소리가 그대로 들려오는 것이었다. 겹방 손님은 피곤한지 벌써 잠든 것 같소. 그럼 우리 한번 어떻소? 그리하여 옆에 누워있는 손님은 부인의 옷을 벗기는 소리, 흥분이 고조되어 신음하는 소리, 절정에 올라서 희희낙낙하는 사랑의 속삭임까지 모두 잘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주인 부부의 한바탕 작업이 끝나자 남편이 농담을 하기 시작했다. 여보 마누라, 내 오늘 하루 종일 손님들 때문에 힘들었어. 그래서 밤에는 그냥 자려고 했는데 순전히 당신을 위해 봉사로 해준 것이라오. 그러니 고맙게 여겨야오. 아니 뭐라고요? 숫돌에 칼을 갈아놓고는 도리어 숫돌을 닳게 하기 위해 갈아주었다고 하는구려. 그러면 누가 맞는다고 하겠어요? 이러면서 부부는 한참 동안 웃는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남편이 부인에게 또 말했다. 그런데 여보, 전날 당신이 귀 후비는 막대기로 이 귀를 후비던데 그것은 귀가 가려워서 후빈 것이요, 아니면 그 막대기를 위해 후빈 게요? 이에 부인은 대꾸는 하지 않고 깔깔대고 웃었다. 그러자 겹방에서 듣고 있던 손님이 웃음을 참을 수 없어 슬그머니 말하길. 맞소이다. 그야 두말할 여지 없이 귀를 위해 막대기를 넣고 후빈 것이 아니오. 라고 말하니 깜짝 놀란 부부가 당황해하며 남편이 말하길. 거참, 손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무식한 우리 마누라만 모르는 것 같소이다. 하며 웃으니 당황한 마누라가 말하길. 그런데 말이오, 손님, 그건 그렇다 치고 내 궁금한 게 있어. 그래, 그것이 무엇이오? 근데 귀 후비는 막대기는 네 거 내 거 없이 누구 것이든 막 써도 되는 것이 맞소? 하니 민망한 남편과 손님은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달자라는 한 과부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달자는 산나물을 캐다 그만 번개를 맞았는데 그 후 달자에게는 신통한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 어느 날 달자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다가왔다. 이복의 달자, 오랜만이네. 네, 성님도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잘 지냈고 말고 그나저나 부탁이 있어 왔네. 네, 말씀하세요. 우리 늦둥이가 너무 빨리 자라. 옷이 작아 못 입겠으니 이거 좀 빨아주겠나? 그럼요, 성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달자는 빨래를 하는데 잠시 후 옷이 늘어나더니 커지는 게 아닌가? 정말 신기하구만 그려. 어떻게 자네 손을 거치면 작았던 것이 이리 커지는지. 그러게요. 저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번개를 맞은 뒤로 그러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래, 아무튼 고마워. 이따가 우리 집으로 와. 감자랑 고구마 좀 줄 테니까. 네, 성님. 알겠어요. 그리고 며칠 후 늦은 밤 마을 여인네들이 달자의 집으로 몰려오는데 이복의 달자 다 알고 왔으니 빨리 나오시게. 어서. 아니, 그게 정말 사실이야? 사실이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게 말이 돼. 자네는 소문도 못 들었는가? 이 여편네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지. 정말 신기하네 그려. 그러니까 자네 서방 물건이 원래 대추였는데 고구마가 됐다 이거지. 빨래를 빨면 커진다는 건 듣긴 했는데 다른 물건도 된단 말이지.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여인이 소리쳤다. 이복의 달자, 내 섭섭지 않게 보답할 테니 우리 영감도 제발 한번 만나주시게.